제 아들은 지금 서울역 대합실 바닥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을 잡니다. 한때는 내 손으로 아파트까지 장만해준 아들인데 이제는 비닐봉지 하나 들고 거리를 전전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집은 제 아들의 집이 아니라 며느리 친정 엄마의 집이 돼 있었으니까요. 그날 도장을 찍은 순간 제 인생도 아들의 인생도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집은 내 자식들한테 남겨주겠다. 순자는 새벽 5시 어김없이 눈을 떴다.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습관처럼 일어나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지고 손등엔 검버섯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순자는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메었다. 시장 포목점으로 향하는 길은 벌써 30년째 같은 코스였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거리에서 순자만 부지런히 걸어갔다. 포목점 문을 열자 익숙한 첫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순자는 이 냄새를 좋아했다. 이 냄새가 바로 자신의 삶이었으니까. 어머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했다. 순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일찍 와야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하죠. 순자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됐다. 천을 정리하고 가위를 닦고 재봉틀을 점검했다. 손님이 오기 전까지의 이 시간이 순자에겐 가장 평온했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중년 여성이 아이 옷감을 찾고 있었다. 손자 옷 해주려고요. 좋은 면직물 있나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순자는 능숙하게 천을 펼쳐 보였다. 손님의 표정을 살피며 가장 적합한 것들을 골라냈다. 이런 일이 그녀에겐 예술이었다. 30년 동안 수만 명의 손님을 대하며 쌓인 경험이었다. 이 천이 아이들한테 제일 좋아요. 부드럽고 통기성도 좋고요. 손님은 만족스러워했다. 천을 자르고 포장하는 순자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정확하고 빨랐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순자는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재단하고 상담하고 계산하고. 그녀의 얼굴엔 늘 미소가 있었다. 힘들어도 손님 앞에선 절대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 사장님,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다른 곳에선 이렇게 못 해줘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해드렸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순자는 잠시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발이 아파서 신발을 벗고 발가락을 움직여 봤다. 붓고 아팠지만 참을만 했다. 벽에 걸린 아들들 사진을 바라봤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그날 순자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포목점에서 번 돈으로 두 아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진수야, 진우야. 엄마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아들들이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순자의 마음은 더욱 뿌듯했다. 특히 큰아들 진수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예쁜 며느리까지 데려왔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IMF가 터졌다. 순자의 가게도 타격을 받았다. 손님이 줄고 매출이 떨어졌다. 그래도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가게만은 지켜내야 해. 그녀는 더욱 일찍 나와서 더욱 늦게 들어갔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점심도 거르는 날이 많았다. 손님이 없을 때는 동네 할머니들 옷을 수선해주며 용돈을 벌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순자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다. 23평짜리 소박한 아파트였지만 그녀에게는 궁전 같았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구나. 아파트 열쇠를 받던 날 순자는 혼자 펑펑 울었다. 평생 남의 집세 들어 살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집을 갖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순자는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방을 비췄다. 아직 가구도 없고 커튼도 없었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내가 죽어도 이 집은 내 자식들한테 남겨주겠다. 순자는 스스로와 약속했다. 이 집이 바로 자신이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평생 고생한 보상이자 아들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불을 껐다. 내일도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다. 내 자식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떳떳한 집 하나는 남겨줄 수 있을 것 같다. 순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만 해도 이 집이 자신에게 가장 큰 시련을 가져다 줄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엄마, 대출 때문에 잠깐 명의만 친정에 돌려놔야 해요. 순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큰아들 진수와 며느리 영희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희가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순자는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다.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밥은 먹었고. 네, 먹고 왔어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진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순자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사실은요, 사업 확장하려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진수가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은행에서 담보가 부족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 집 명의를 잠깐 영희 친정으로 옮겨놓으면 어떨까 해서요. 순자의 손이 멈췄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명의를 왜 옮겨?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정말 잠깐만이에요. 영희가 끼어들며 설명했다. 저희 엄마가 부동산 일하시거든요. 세금 절약하는 방법도 잘 아시고요. 명의만 잠깐 옮겼다가 대출 받고 나면 바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런데 왜 하필 친정으로? 순자가 물었다. 뭔가 이상했다. 굳이 명의를 바꿔야 할 이유를 모르겠었다. 엄마, 복잡한 거예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고 절차도 까다롭고요. 영희 엄마가 전문가니까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진수가 답답한 듯 말했다. 정말 잠깐만이에요, 어머님. 한 달만요. 길어도 2달이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영희가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 집인데 명의를 남한테 넘긴다는 게. 어머님, 남이 아니에요. 제 친정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잠깐만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엄마, 우리를 믿어주세요. 제가 언제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진수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릴 때부터 키워온 아들이었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켜준 아들이었다. 정말 잠깐만이지? 네, 정말요. 약속드릴게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약서라도 써놓자. 어머님,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요? 그냥 믿어주세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다. 순자는 한참을 고민했다. 가슴속에서 뭔가 불안한 감정이 올라왔다. 하지만 자식인데 뭘 못 믿을까 싶기도 했다. 알겠다. 그럼 정말 빨리 돌려놔라. 고맙습니다, 어머님.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그럼 내일 부동산 가서 서류 준비할게요. 어머님, 도장이랑 신분증만 준비해 주세요. 이튿날 순자는 부동산 사무소에 갔다. 영희의 어머니 김 여사도 함께 왔다. 김 여사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영희 엄마 김옥순이에요. 아, 네. 반갑습니다. 순자가 인사했다. 김옥순은 부동산 직원과 능숙하게 대화했다.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순자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자,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다. 순자는 서류를 자세히 보려 했다.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은행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요. 김옥순이 재촉했다. 순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주변에서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다. 자, 끝났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언제 다시 바꿔드리면 되나요? 순자가 물었다. 곧이요, 어머님. 정말 곧요. 김옥순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장을 찍은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내가 뭔 일을 한 거지?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엄마, 저 갈 곳이 없어요. 그날은 비가 내렸다. 순자가 포목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진수가 나타났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진수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순자는 깜짝 놀라며 수건을 가져왔다. 진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영희가 이혼하자고 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 갑자기 왜? 저한테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었다. 그럼 집도 저한테서 나가라고 해요. 이제 자기 친정명이니까 저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도장을 찍어준 그 집에서 아들이 쫓겨났다는 말이었다. 손주는 아이도 데려가겠다고 해요. 제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양육권도 포기하라고. 진수가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다. 순자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다. 내가 뭔 일을 한 거지? 순자는 중얼거렸다. 자신이 도장을 찍어준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를 믿고 도와주신 건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도장을 왜 찍었을까? 순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이 손으로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며칠 후 순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진수가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진수야. 순자는 서울역으로 달려갔다. 지하도를 헤매다가 한 구석에서 신문지를 덮고 누워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진수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진수는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며칠을 제대로 못 씻어서 냄새가 났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집으로 가자.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아이도 잃고. 진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아니야, 엄마가 있어. 엄마가 널 지켜줄게. 순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진수는 힘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엄마, 전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날 밤 순자는 아들을 자신의 새방으로 데려갔다. 좁은 방에서 모자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 진수는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진수야,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무엇으로요? 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수가 고개를 떨궜다. 아니야. 넌 똑똑하고 능력도 있잖아. 다시 일자리를 찾으면 돼. 하지만 순자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녀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순자는 혼자 그 아파트 앞에 가봤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집 앞에.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이제 정말 남의 집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왜 그 도장을 찍었을까? 순자는 아파트를 바라보며 속으로 수백 번 자신을 자책했다. 자신의 판단 실수로 아들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이 손을 자르고 싶었다. 아들의 인생을 망친 이 손을 없애버리고 싶었다. 진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울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도장을 찍은 일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진수는 다시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순자는 밤새 기다렸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내 아들아, 어디에 있니?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게 될 줄 몰랐다. 순자님, 법원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우편 배달원이 순자에게 등기 우편을 건네주었다. 법원 도장이 찍힌 봉투를 받아든 순자의 손이 떨렸다. 법원에서 왜? 순자는 봉투를 뜯어보았다. 내용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사기죄로 고발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인은 김옥순, 즉 전 며느리의 어머니였다. 이게 뭔 소리야? 순자는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다. 피고발인 김순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발인을 사기 행위로 몰아가며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말이 안 되잖아. 순자는 소리쳤다. 자신이 오히려 당한 입장인데 사기죄로 고발당했다니. 세상이 뒤바뀐 것 같았다. 급히 진수에게 연락했다. 진수야, 엄마가 사기죄로 고발당했어. 뭐라고요? 누가요? 영희 엄마가 엄마를 고발했대. 엄마가 강제로 도장을 찍게 했다고. 전화 너머로 진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변호사를 구해야 해요. 변호사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순자는 절망스러웠다. 이미 가게도 어렵고 진수 뒷바라지로 돈도 없는 상황이었다. 일단 법률 상담부터 받아봐요. 며칠 후 순자는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님, 상황이 좋지 않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상대방이 부동산 전문가고 증거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요? 명에 이전할 때 녹음한 것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순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 걸 준비할 줄 몰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재판에 나가서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재판날이 왔다. 순자는 생전 처음 법정에 서게 되었다. 법정은 생각보다 차가워 보였다. 상대편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우리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도장을 강요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순자가 소리쳤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주의를 주었다. 피고인 말씀하세요. 저는 아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잠깐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증거는 없지만 사실입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문이 열리며 손주 지은이가 들어왔다. 김옥순이 데리고 온 것이었다. 지은아. 순자가 반갑게 불렀다.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돌렸다. 지은아, 할머니야. 하지만 지은이는 김옥순 뒤로 숨었다. 판사가 지은이에게 물었다.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지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는 무서워요. 외할머니는 저를 항상 웃게 해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손주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니. 지은아, 할머니가 언제 무섭게 했니? 순자가 물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순자는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김옥순과 마주쳤다. 어머님, 괜히 이렇게 될 필요 없었는데요. 김옥순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왜 이러는 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이 우리 집안일에 계속 간섭하시니까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포기라니? 지은이는 이제 우리가 키울 거예요. 어머님한테는 맡길 수 없어요. 김옥순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내 손주인데. 법적으로는 우리 쪽이 유리해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손주에게 무서운 할머니가 되어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은아, 할머니가 정말 무서웠니?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린 지은이가 법정에서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평생 손주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이에게 자신이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걸 잃게 된 걸까? 집도 아들도 손주도 모두 잃고 이제 사기꾼까지 되어버렸다. 하늘이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시나?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하늘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적막함을 깨뜨릴 뿐이었다. 며칠 후 두 번째 재판이 있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제출되었다. 김옥순 측에서 준비한 것들이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금전 문제로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많았다는 진술서입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순자가 항변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작게만 들렸다. 재판은 점점 순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증인들이 나와서 순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모두 김옥순이 준비한 사람들이었다. 피고인이 협박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언제 누구를 협박했다는 말인가.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다. 재판이 끝나고 순자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초라해 보였다. 언제부터인가 등이 굽어 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건가? 순자는 자신에게 물어봤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보는 것 같았다.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진수가 들어왔다. 엄마,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좋지 않아. 다들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잖아요. 진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럼 왜 다들 엄마를 믿어주지 않을까? 세상은 원래 그래요. 힘 있는 사람 말을 더 믿어요. 진수의 말이 씁쓸하게 들렸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다. 돌잔치, 생일 파티,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들. 그 모든 순간에 순자가 함께 있었다. 지은아, 할머니랑 얼마나 좋아했는데. 사진 속의 지은이는 순자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자신을 무서워한다고 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손주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마지막 재판 날이 다가왔다. 순자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법정에 섰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저는 정말 아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었지만 자식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손주를 정말 사랑합니다. 무서운 할머니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저는 정말 사기꾼이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순자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다. 재판부는 이번 주 금요일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기다렸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자신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 김옥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긴급 체포. 순자가 아침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다. 익숙한 이름이 들려와서 고개를 들었다. 화면에는 김옥순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뭐라고? 순자는 리모컨을 찾아 볼륨을 높였다. 김옥순 씨는 지난 5년간 가족 명의를 이용해 수십 채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과 서류 조작을 통해 세금을 포탈하고. 순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을 사기꾼으로 고발한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었다니. 국세청은 이미 작년부터 김옥순 씨 일가의 부동산 거래를 추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는 계속됐다. 김옥순이 어떻게 부동산 명의를 조작해왔는지 자세히 나왔다. 가족들 명의를 돌려가며 집을 사고 팔고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들이었다. 그럼 우리 집도. 순자는 깨달았다. 자신의 집도 그런 수법에 이용당한 것이었다. 잠깐 명의만 빌려달라는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전화가 울렸다. 진수였다. 엄마, 뉴스 봤어요? 응, 방금 봤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옳았어요. 정말 사기꾼들이었어요. 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럼 우리 집은? 변호사한테 확인해봤는데 우리 집도 그들이 세금 회피용으로 이용한 거래 중 하나래요. 이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주저앉았다.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왔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그럼 나를 고소한 것도, 그것도 자기들 범죄를 숨기려는 수작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자기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한 거죠. 며칠 후 더 자세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 김옥순 일가는 무려 50여 채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거래했다.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순자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검찰에서 순자에게 연락이 왔다. 어머님, 피해자로 확인되셨습니다. 사기 고발 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됩니다. 그럼 내 집은 곧 원상복구될 예정입니다. 김옥순 측의 재산이 모두 동결된 상태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이 보고 계셨구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억울함이 풀리는 동시에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다. 사기꾼으로 몰려서 법정에 서야 했던 굴욕감, 손주에게 무서운 할머니로 여겨졌던 아픔. 포목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사장님, 뉴스에 나온 그 사건 아시죠? 정말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피해자가 되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갔다. 이제 곧 다시 자신의 집이 될 그곳을. 하지만 기분이 복잡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순자는 아파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자신을 의심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닐까 했던 그 괴로운 시간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자신은 피해자였다. 사랑하는 가족을 도우려다가 당한 순수한 피해자였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김옥순의 딸 영희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엄마, 영희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진수가 말했다. 그럼 지은이는? 지금은 임시로 다른 친척 집에 있대요. 양육권 문제는 다시 재판해야 할 것 같고요. 순자의 마음이 복잡했다. 며느리가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씁쓸했다. 그래도 손주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생겼다. 지은이가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 어리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되겠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싶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김옥순 일가의 범죄 행각이 보도되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사기를 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가 상세히 나왔다. 순자는 그런 뉴스를 보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은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쉽게 당할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늘은 보고 있었다. 시간이 진실을 밝혀줬다. 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순자가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마침내 집을 되찾게 되어 다시 이사를 준비 중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석함이 나왔다. 이게 뭐였지? 보석함을 열어보니 작은 팔찌가 하나 들어있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아이용 팔찌였다. 순자는 그것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아, 지은이가 준 거구나. 3년 전 지은이가 5살이었을 때였다. 어린이집에서 만들기 시간에 만든 팔찌를 가져와서는 순자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써져 있었다. 지은이가 직접 쓴 글씨였다. 할머니 사랑해. 맞춤법이 틀렸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다. 순자는 팔찌를 손에 쥐고 그날을 떠올렸다. 할머니, 이거 줄게요. 지은이가 팔찌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던 모습. 그 해맑은 미소가 눈에 선했다. 고마워, 지은아. 할머니가 잘 간직할게. 그때 순자가 했던 말도 기억났다. 정말로 잘 간직해왔지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순자는 팔찌를 더 자세히 살펴봤다. 뒷면에도 뭔가 쓰여 있었다.
할머니, 나도 보고 싶어요. 그 글씨를 본 순간 순자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지은아. 어린 손주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그 짧은 글귀가 순자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법정에서 할머니는 무서워요라고 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순자는 팔찌를 가슴에 꼭 안았다. 지은이의 체온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내 새끼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순자는 팔찌를 끼워봤다. 아이용이라 작았지만 간신히 들어갔다. 그러고는 거울을 봤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 위에 알록달록한 아이 팔찌가 대조적이었다. 지은아, 할머니가 정말 무서웠니?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어봤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택배기사가 서 있었다. 김순자님 맞으시죠? 등기가 왔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받아봤다. 법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보낸 편지였다. 발신인을 보니 모르는 이름이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어린아이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다. 할머니께. 지은이가 씁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지은이는 지금 고모네 집에 살아요.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되나요? 그때 할머니가 만들어준 계란말이가 먹고 싶어요. 할머니는 무섭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지은이가. 편지를 다 읽은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내 새끼야, 내 불쌍한 새끼야. 지은이가 사실은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 법정에서 했던 말이 다른 사람들이 시킨 것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순자는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진실했다. 계란말이가 먹고 싶다고. 순자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지은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할머니표 계란말이였다. 달걀을 풀고 당근을 다져 넣어서 예쁘게 말아준 계란말이. 잠깐, 이 편지를 어떻게 보낸 거지? 순자는 봉투를 다시 확인해 봤다. 발신인 이름이 낯설었다. 아마 지은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사람인 것 같았다. 급히 진수에게 전화했다. 진수야, 지은이한테서 편지가 왔어. 뭐라고요? 지은이가요? 그 애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법정에서 한 말은 다른 사람이 시킨 거였다고 써놨어. 전화 너머로 진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정말요? 응, 편지에 다 써져 있어. 그리고 할머니 계란말이 먹고 싶다고도 하고. 그럼 이제 지은이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양육권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순자는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지은이가 어릴 때 만들어준 그 소중한 선물을. 지은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이제 희망이 생겼다. 손주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날 밤 순자는 지은이를 위해 계란말이를 연습해봤다. 혹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맛있는 계란말이를 해주고 싶었다. 팔찌를 끼고 요리하는 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친권은 부에게 이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순자는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드디어.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옆에 앉아있던 진수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영희의 부당한 재산 이전과 불안정한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김지은의 친권을 부 김진수에게 이관한다고 결정합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었다. 또한 김옥순 일가의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양육 환경이 불안정하고 아동의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됩니다. 순자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드디어 법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준 것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순자와 진수는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변호사가 축하 인사를 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지은이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런데 지은이는 언제 데려올 수 있나요? 순자가 물었다. 이번 주 안에 인계받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임시보호소에 있거든요. 임시보호소요? 네, 김옥순 씨가 구속되고 영희 씨도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지은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순자의 가슴이 아팠다. 손주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빨리 데려와야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와 진수는 말이 없었다. 기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했다. 엄마 정말 기적 같아요. 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러게. 법이 우리 편을 들어줄 줄 몰랐어. 이제 지은이와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하자. 순자는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며칠 후 드디어 지은이를 데려오는 날이 왔다. 순자는 아침부터 계란말이를 준비했다. 지은이가 편지에서 먹고 싶다고 했던 그 계란말이를.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 맛있을까? 순자는 걱정스러웠다. 2년 만에 만나는 손주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다. 오후 2시 복지사와 함께 지은이가 왔다. 많이 자란 모습이었다. 키도 훌쩍 크고 얼굴도 성숙해져 있었다. 지은아. 순자가 달려가려다가 멈췄다. 혹시 지은이가 무서워할까 봐서였다. 하지만 지은이가 먼저 달려왔다. 할머니. 지은이가 순자의 품에 안겼다. 순자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지은아. 정말 많이. 순자도 울음을 터뜨렸다. 2년 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복지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네, 잘 돌보겠습니다. 진수가 대답했다. 복지사가 떠나고 나서 세 사람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은아, 배고프지?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 할머니 계란말이 정말 먹고 싶었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할머니가 만들어줄게. 순자는 부엌으로 갔다. 미리 준비해둔 재료로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뒤따라와서 옆에서 지켜봤다. 할머니, 저 그때 거짓말한 거예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법정에서 할머니가 무섭다고 한 거요. 외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순자의 손이 멈췄다. 왜 그런 말을 하라고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머니를 다시는 못 본다고 했어요. 지은이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아팠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거짓말을 시키다니. 이제 괜찮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순자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계란말이가 완성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지은이가 계란말이를 한 입 먹고 눈을 반짝였다. 역시 할머니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요. 정말? 네.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맛이 안 나요. 지은이가 연신 계란말이를 먹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지은아, 이제 할머니랑 아빠랑 함께 살 거야. 정말요? 계속요? 응, 계속. 좋아요. 지은이가 손뼉을 쳤다. 그날 밤 지은이는 할머니 옆에서 잠들었다. 작은 숨소리가 평온했다. 순자는 손주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지은아,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약속했다. 다시는 이 아이를 떼어놓지 않겠다고. 진수도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밤이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시간이 진실을 밝혀줬구나. 그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그날 순자는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기 때문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평안함이 있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순자는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모든 시련이 끝나고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법이 드디어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할머니, 우리 집 이야기를 책으로 써도 될까요?
순자가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지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가 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이제 25이 된 지은이는 출판사에서 일하며 틈틈이 소설을 쓰고 있었다. 책으로. 순자가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네, 할머니와 아빠가 겪었던 일들을 소설로 쓰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은이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런 아픈 일들을 왜 다시 꺼내려고 하니? 숨기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자는 지은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린 시절의 해맑은 모습은 사라지고 성숙한 성인이 되어 있었다. 정말 괜찮겠니? 그때 일들이 다시 화제가 되면. 괜찮아요.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오히려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지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가족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순자의 눈가에 주름이 더욱 깊어졌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제 70을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지은이 앞에서는 여전히 할머니였다. 그럼 써도 좋다. 하지만 진수 아빠한테도 물어봐야지. 이미 물어봤어요. 아빠도 찬성하세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어떻게 쓸 거니? 할머니 시점에서 쓰려고요. 할머니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온다는 게 신기했다. 그럼 할머니가 도와줄게.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해줄 테니까.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부터 지은이는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포목점에서의 삶, 아들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집을 사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걸 잃게 되었던 순간들. 할머니, 그때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너희들이 있었으니까. 순자는 차를 우리며 말했다. 법정에서 저한테 실망하지 않았어요? 실망? 아니야. 오히려 미안했어. 어린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해야 했던 게.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지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했다. 모든 감정과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몇 달 후 지은이는 첫 원고를 완성했다. 할머니, 처음 부분을 읽어보세요. 지은이가 원고를 건네주었다. 순자는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저는 평생을 시장 포목점에서 살았습니다. 아침 5시에 문 열고 밤늦게까지 재단질을 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죠.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글로 써진 것을 보니 새로웠다. 잘 썼네. 그때 기분이 그대로 나와 있어. 정말요? 할머니 마음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나요? 응, 내가 할머니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순자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1년 후 드디어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억척 어머니의 자부심이었다. 할머니 서점에 우리 책이 진열되어 있어요. 지은이가 흥분해서 전화했다. 정말? 사람들이 읽을까? 벌써 주문이 많이 들어왔대요. 출판사에서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순자는 직접 서점에 가봤다. 정말로 자신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되어 있었다. 표지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신기하네. 순자는 책을 들여다봤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기록되다니.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희망을? 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는데요. 순자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럼 다행이다. 내가 겪은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물론이에요. 할머니의 삶은 정말 소중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포근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자신의 삶이 아팠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들도 새 삶을 찾았고 손주도 훌륭하게 자랐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평생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